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25명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는 총 272명으로 이 중에서 64명에게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고 나머지 확진자 역시 모두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은 군 병원과 민간병원, 민간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는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 등에서 4명만 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지속적인 백신 수급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백신 5천만 회분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정도 양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 또다시 추가 접종할 가능성을 감안해 인구수 3배 이상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연일 백신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21만여 명 늘어나 2,016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72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8.4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당시 정부는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발 탓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입니다. 주민 조율 없이 나온 졸속 대책에 사업은 1년 넘게 헛바퀴만 돌고 있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가 이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관리 및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맥도날드는 국내 일부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16시간 지난 햄버거 빵을 포함한 일부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간 스티커를 덧붙여 재사용한 사실이 언론 제보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하는 신화를 썼죠. 5일 오전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기온 35도 내외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중부 내륙과 호남 지방, 또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7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 다시 폭염이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요. 갈아타느냐 마느냐 4세대 실손보험이 뭐길래입니다.
실손보험 들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죠. 이 4세대 실손보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네.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의 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4세대니까 앞서 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세대에서 3세대는 뭐 자기 분담금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 아무리 많이 다니거나 덜 다녀도 보험료는 똑같다는 예. 특징이 네. 있습니다. 반면에 4세대는 이게 변합니다. 자신이 어떤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그 다음에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줄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만에 하나 병원을 뭐 많이 안 갔다라고 하면 최대 70%까지 저렴해지는 네.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4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간 만큼 보험료 더 낸다. 네. 네. 그러니까 하고 내가 안 가면 덜 병원에 낸다. 안 가면 덜 낸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내가 그동안 실손보험이 있는데 난 병원에 별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이 또 생기겠죠. 네,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선 이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볼까요? 네, 실비하잖아요. 실손보험의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 진료비 내죠? 그다음에 뭐 약값 내죠? 이런 것들 보장받습니다. 실제 손실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보험인데, 자, 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 그러니까 3,9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저도 가입되어 있고 여러분도 가입되어 있죠. 가입돼 네. 있죠. 카메라 감독님 가입되어 있죠. 네, 이 정도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손보험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료비, 그렇죠. 거기 가면 약제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건강보험도 급여, 비급여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일부 부담으로 커버가 되는데 비급여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실손보험은 바로 이 비급여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이 급여 부분에서도 본인 분담금을 함께 이제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남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어요? 아마 갖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다 뭐 경험해 봤을 텐데 네. 이렇게 좀 병원 어떻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실손보험 갖고 계시죠? 라고 네, 하면서 네, 맞아요. 비급여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뭐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를 할수록 마진이 커지니까 네. 많이 권하게 되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담은 없죠. 결국 네.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환자와 병원에 어느 정도의 이해타산이 맞으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 실손보험의 이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제 그래서 또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대표적으로 가장 네. 문제가 심각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백내장 수술입니다. 안과 쪽이요.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백내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의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나니까 막 시야가 흐려지고 막 시력도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을 자꾸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이 이른바 돈이 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르신들 병원 가면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백내장 관련해서는 이 비급여 쪽에 눈 계측 검사, 또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수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대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6년에는 백내장 부분에서 보험사가 지급했던 보험금 추이가 779억이었는데요. 올해 5년 후죠.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년간 15배죠. 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백내장 환자가 아니, 이렇게 글쎄 늘은 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저것은 결국 실손보험금에 따른,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백내장 수술을 더 과도하게 유도하게 되는 트리거가, 계기가 됐다. 이건 이렇게 너무하네. 분석할 수밖에 그러니까 아니 1조가 네. 넘었다고 하잖아요. 글쎄 이건 말이에요. 엄청난 건데 백내장 외에도 이렇게 실손보험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요. 이 외에도 미용 시술의 경우가 있고요. 인지 치료라든지 뭐 도수 치료 등 필수 의료와 무관한 영역에서 실손 의료 보험 남용이 지속돼 왔습니다. 네. 난 이렇게까지 실손보험 활용해 봤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생 A군입니다. 3년 동안 이 A군은요, 도수 치료를 122번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총 2,8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실손보험 덕분에 자기 부담금 0원 부담이 없었어요. 네. 중학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도수 치료 받으려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학생은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단지 도수 치료를 받은 이유는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아하. 교정 좀 이게 뭐 체형 교정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도수 치료를 받았고, 다음은 주부 B 씨의 사례입니다. 피부 질환 치료를 잘한다는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실손보험 가입했습니까? 네, 가입했는데요. 그랬더니 고가의 화장품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로션 1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총 30만 들여서. 그런데 실손보험 덕분에 90% 이상을 돌려받았어요. 3만 원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 이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손보험 쓰이고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고도 나는 실손 있는데 한 번도 이용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어쩌면 더 많아요. 많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도 기억나는 게 여기 없어요. 계신 지금 분들도 그럴 것 놀랐어요. 같은데. 그렇죠. 네. 병원 자체를 안 가는 분들 맞아요.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 게요. 실손보험의 그동안의 보험 지급액을 봤더니 전체 가입자의 10%가 대부분을 이용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입했다면 그중에 10명, 10분이 다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의료 이용량의 상위 10%가 보험금의 거의 60%를 받았다. 이분들이 한 350만 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위 10%가 이용한 보험금은 17,000원. 그러니까 거의 하위 10%는 아예 실손 보험료만 내고 이용을 전혀 안 했다. 그러니까 전체 체계로 보면 이 10%가 다 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보험료 내가지고 그 돈을 다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죠. 네. 보험료를 많이 타가는 사람이나 적게 타가는 사람, 보험금을, 그러니까 네. 보험금, 지급되는 돈이 보험금이죠. 네.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이나 덜 타는 사람이나 그 보험료 같이 내고, 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먼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실손보험은 판매할수록 우린 손해다. 이 말이죠. 일부 의사와 환자 탓에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났고 또 손실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보험회사도 많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기에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가는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적자 5년 동안 계속 적자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자 손실률은 마이너스 2조 5천억 원까지 달했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탈날 줄 알고 있었다. 이거 예견된 결과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실손보험은 일종의 세기말 상품이었습니다. 1999년에 첫 출연을 하면서 네. 2000년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고령화가 이렇게 심할지 몰랐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병원 가는 분이 많을지 몰랐었던 거죠. 지금 저 세대별로 나오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인데 본인의 가입 시기에 따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는 어느 세대 보험이야라고 알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분담금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가장 뭐 실손보험의 왕이라고 치는 게 1세대. 2009년 이전 그분들은 자기 분담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장 크게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판매사들끼리 경쟁이 붙었던 거예요. 2000년대 막 팔게 되니까 또 생보사들, 생명보험사들도 실손보험 판매 시작하면서 또 격화됐고요. 손해보험사들이 또 붙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보험사들끼리 판매 경쟁이 나오면서 이게 뜨거워졌는데 열풍이. 앞서 봤지만 이제 병원 이용이 많아지고 비급여 쪽 활용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에게는 역풍이 불게 된 겁니다. 2세대 것도 좋네. 손해율이 가장 커요. 이게 2017년 3월까지.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분들은 이거 절대 바꾸면 안 되겠는데? 제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그런데요. 그렇죠. 1세대를 가장 높게 쳐주고 2세대까지도 조금 있다가 또 갈아탈까 말까 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이번에 이제 4세대, 지난 7월 1일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적자를 더 유지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아마 여러 당국과 또 실손보험들에 따라서 이 4세대 실손보험들이 나오게 된 건데, 보험업계에서는 과잉 진료를 또 차단해야 되는 뭐 그런 걸로 이걸 어떻게 근데 병원에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네, 가입자들이 그렇죠. 오겠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량에 따라서 더 많이 내고 더 덜 내고 하게 되는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높아졌다. 자기 부담금이 높아졌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그러니까 그쵸? 치료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급여, 비급여 모두 3세대보다 오른다고 합니다. 네. 자, 3세대 자기 부담금 비율을 보면요. 급여 항목은 10에서 20%, 비급여는 20%. 근데 4세대들은 20, 30 각각 10포인트씩 오릅니다. 네. 네. 그러면 기존 보험료 자체는 기본 보험료 자체는 어떻게 올라죠? 아, 예인 씨 그게 궁금해요. 네. 예, 기본 보험료 자체 내려갑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월 보험료가 자, 1세대는 4만 원대 시작합니다. 2세대 때는 2만 4천 원 쭉 떨어지죠. 네. 3세대 때는 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4세대는 만 원대 10포인트 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도 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면 그게 할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세대 실손보험도 그게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같은 거죠. 네. 예, 이제 4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용량, 앞서도 얘기했지만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또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직전 1년 전입니다. 1년간의 비급여 이용량,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많이 또 할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한 번도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5%가 할인을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에 비급여로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다면은 또 최대 4배 이상까지도 4배까지도 튀게 되는 즉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된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네. 네. 자기 부담금은 어쨌든 높아졌다. 그다음에 급여와 비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분리된 급여와 비급여다. 자, 이전 세대 실손보험이 급여, 비급여 치료를 모두 커버하는 반면에 4세대는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돼서 앞으로는 특약에 가입을 해야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면서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장 범위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이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보험 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 내? 맞아. 자기 부담금, 그다음에 보장이 어떻게 돼? 네. 보장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예요. 중요하죠. 자, 보장 범위 어떻게 됩니까? 축소됩니다. 축소가 됩니다. 실제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회적으로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이용하는 게 도수 치료, 그다음에 비타민 주사를 이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좀 이용하는 항목이 비타민 주사도 실손보험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양제이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수 치료는 이미 좀 제한을 뒀습니다. 3세대부터 연간 50회를 이제 한도를 뒀는데 4세대에는 연간 50회는 맞지만 10회 때마다 체크합니다. 증상 완화가 됐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한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령의 약제별 허가 신고 사항에 따라서 투여가 허락된 경우에만 엄격히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제약을 좀 거는 것이 네. 또 이번 4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비타민 주사 왜 몰랐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나 피곤한데. 맞고 오실래요? 제가 거기 앉을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4세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네. 장단점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이 분명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대전제는 나는 병원을 많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한 1세대, 2세대는 특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는 게 그럼.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제로인데 그걸 왜 받느냐고. 예. 맞아요. 그런데 또 앞서도 봤지만은 병원을 또 안 가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용량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갈아타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랜 기간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청년층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이 기니까 4세대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보장 항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반면에 이제 급여 쪽에서 난임 치료라든가 또 뭐 선천성 뇌질환 이런 항목 등에 대해서는 또 보장이 잘 되는 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째 실손보험에서 좀 어떤 것들이 더 보장 범위가 늘어났는지 그게 나의 뭐 상황과 좀 맞는지에 따라서 갈아타기를 고민해 봐셔야 되는데요. 보험업계에 나오는 항상 이야기는 뭐 1세대를 갖고 있다면은 굳이 뭐 이런 그쵸, 얘기를 굳이. 많이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아까 표 보고 2세대까지는 2017년 3월 네. 이때까지 드신 분들은 이걸 왜 바꿔? 이 그냥 계셔야죠. 안 그렇죠. 바꾸는 이거 그냥 아이. 척 보기만 하더라도. 네, 잘 생각하시고요. 네. 어떤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거 바꾸려면? 기존 가입자가 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또 가입한 보험 대리점이나 뭐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심사가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 철회도 가능해서 계약 전환을 청약한 후에 6개월 내에 철회하고 이 기간 무사고였다. 그러면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 좀 있는 게 네. 4세대 실손보험을 두고 이거 좀 포기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앞서도 봤지만 이제 기존에 워낙 가입자가 많아서 굳이 4세대로 갈아탈 그런 가입자가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판매 물량은 적은데 손해율은 높게 되는 더 큰 이제 적자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대비도 절반, 그러니까 한 15군데만 팔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이것도 아마 더 많은 또 제약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가입자들도 뭐 이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맞습니다. 그 했다는 팔겠다는 곳들도 앞서 말한 네. 것처럼 좀 제약 조건을 거는데 K보험사, H보험사는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S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년간 뭐 진단 수술로 받은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었다. 또 신규 가입은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제약을 걸었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이런 적 없었다. 과열되는 빌라 시장입니다. 최근에 빌라 시장 열풍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네. 매매보다 빌라 매매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빌라 매매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역전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빌라 거래를 압도합니다. 근데 네. 올해 들어 거래량 역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빌라 거래량을 보면요. 4,522건. 그러니까 3,010건의 아파트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 6월이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 있었던 해 네.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으면 아파트 거래량이 훨씬 많죠. 근데 앞서도 봤지만 6월에는 오히려 빌라 거래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특히 은평구 빌라 같은 경우에는 551건, 거의 550건 이상이 이제 네.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빌라 매수 열풍, 빌라 열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 보세요, 8월 3억 원대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근데 올해 6월 보면 3억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빌라 가격은 여전히 아파트 전세값에도 한참 못 미치긴 합니다. 네.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빌라의 3배가 넘는 11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은 빌라의 2배 수준인 6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네. 지금 저 표를 봐도 제가 딱 네. 언뜻 느끼는 게 뭐냐면 아파트 값은 이렇게 뛰었잖아요. 네. 근데 빌라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어. 오르네요. 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 지금이라도 살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가격적인 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빌라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항상 집값 두 가지인데 예. 실수요와 투자 목적에 모두 이제 어필을 한 건데 먼저 실수요자를 보면은요
역시 신혼부부들입니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살 여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로 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보통 신혼부부가 임대차 시장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 전월세.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월세 시장이 지금 워낙 불안정하니까 맞아요. 네. 그럴 바에야 빌라라도 사자 이런 이제 실수요자들이 몰리게 된 거죠. 아, 전셋값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올해 초부터 역삼동 일대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면 사라지고, 뭐 바람과 함께 매물이 사라지다. 네. 완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매물 나왔습니다. 집 보러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거래하겠습니다.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보고 바로 계약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한편에서는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빌라에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시선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실수요와 투자라고 하는데요. 투자 부분에서도 이 주택, 빌라가 어필하고 있는 것이요. 요즘에 공공 재개발 이런 뉴스 많이 네. 봤겠고요.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표, 오세훈표 재개발 이런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된 건데요. 실제로 뭐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했던 과정들을 좀 간소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축이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 네. 값이 비싸죠. 이 외에도 재건축 이익 환수제, 뭐 안전진단 강화 이렇게 제약이 크니까 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가자. 그러면서 빌라 이런 연립주택의 인기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10대, 20대들이 이걸 사는 계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 보십시오. 서울주택 매매 계약 건수입니다. 자, 작년 1월에서 5월 10대가 7건이고 20대가 757건 거래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 같은 달입니다. 10대가 69건, 20대가 2,662건으로 어우, 큰일 났네. 3배나 오. 꽁충 올라버렸습니다. 예. 네, 10대, 20대 빌라 매매가 늘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증여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전세들은 그 주택을 그 사이에 갭만 주고서 이제 사게 됐는데 10대, 네. 20대가 그 갭 돈도 없죠. 큰 네. 돈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도 이제 좀 많은데 아파트를 또 추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 명의로 또 추가 이번에 빌라까지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옵니다. 강북의 한 공인중개사 말에 의하면요. 부산에서 40대 중년 부부가 와서 20대 우리 아들하고 10대 우리 딸 명의로 빌라 하나씩 3억짜리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전월세 등 이런 걸 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부담이 덜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치가 10억에서 25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네. 10년도 안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년 뭐 이렇게 그렇죠. 보고 가는 그렇죠. 건데 네, 네. 10대 때 사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가치가 30대 너무 초반 올라가죠. 정도 되면은 네, 그러네요. 이 집이 얼마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 좋은 부모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진입했던 네.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방금 그걸 네. 노렸다. 우리가 재개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15년, 20년 이상 걸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10대나 20대 자녀 명으로 이제 그렇지. 산 거예요. 그 어린 자녀가 20년 흘렀다고 하면 네. 30세 되잖아요. 이게 언젠간 네, 되니까. 대개니까 그때는 재개발 수요로 그렇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아마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네. 됩니다. 네. 어린 결혼할 자녀에게 때쯤 중개. 돼서 참 그쵸? 멀리 내다보시고. 그럼요. 한 10년, 20년 계산을 했던 거죠. 근데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했을 때 빌라는 그럼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규제가 지금까지는 덜했습니다. 가령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제한, 특히 이제 대출 제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전세담보대출,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제한이 큰데 빌라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전세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또 뭐 갭이라든가 다른 데 활용할 그런 수단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잘 알다시피 이 재개발 주택은 초기 투자금이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요가 몰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빌라 열풍에 꼼수도 등장하고 이런다면서요. 네. 이제 공공 재개발 또 오세훈표 시장의 뭐 오세훈 재개발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좀 많이
투기 수요, 투자 수요도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동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동명의라는 키워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재개발로 많이 할 때 지분 쪼개기 방식은 한 명이 막 지분 쪼개고 두 채, 세 채 가지면서 할 때 모두 다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방침은 이제 한 명이 뭐 A주택, B주택 지분을 두 개 갖고 있어도 나중에 입주권을 하나밖에 안 준다.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바뀌냐면 명의를 공동으로 그렇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 명이 여러 개를 갖지 않고 네. 여러 명이 한 채를. 몰려가지고 지분을 여러 명으로 나누게 되는 이 공동명이 또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나오면 다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꼼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더 꼼꼼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권 두 개를,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하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입주권 하나랑 두 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재건축도 그렇고요. 재개발도 결국 현금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죠. 예.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집 한 채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요. 이제 이 제약을 가하니까 공동명의로 갔는데 공동명의의 또 하나의 허점 뭐 이런 모순들이 뭐냐면 이제 지분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이제 1대 99로 네. 1% 99%로 쪼개서 이제 두 명이 공동명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입주권은 몇 개 나올까요? 두 개. 두 개 나옵니다. 1대 99인데. 예, 그러니까 1%의 공동 명의자도 입주권을 또 받게 되는 야. 이런 또 구멍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새 아파트 구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긴다면 요런 꼼수 좀 부리지 않을까. 꼼수 생각들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쪼개기 판매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무허가 건물은 뭐 알박기, 재개발 알박기에 워낙 많이 네. 이제 언급이 됐었던 거고요. 네.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허가가 안 나고 뭐 그게 뭐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든 뭐든 네. 알 길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행으로는 1989년 이전에 거기에 있던 곳만 뭐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무허가 건물은 정말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그 무허가 건물을 또 지분을 10개로 쪼개고 뭐 그 이상으로 쪼갠 다음에 명의도 뭐 다르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10개 이상의 또 입주권이 무허가 건물 하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건물 지분 쪼개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깜깜이잖아요. 허가도 없었고 그냥 내가 알 거기 수가 있었다라고 없구나. 하면 있는 네네. 거고요. 거기에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데 이걸 또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 투자자를 또 모집합니다. 네. 이거 무허가인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지분 쪼개고 사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당국이 또 걸러내면은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이런 무허가 건물로 투자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정말 위험, 리스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빌라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황금성이죠. 아파트에 비해서. 네. 지금은 매매가 잘 되고 아까 역전도 됐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황금성, 돈이 묶인다는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팔지 못한다는 게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쪽으로 하면 황금성이고요. 실수요자,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주차 문제,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재개발구역 빌라 투자할 때는 또 현금 청산에 주의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사 대책 꼭 보셔야 되는 것이요. 이제 이사 대책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이사 대책 이후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분을 취득했다. 이분들은 현금 청산입니다. 입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모님 딱 한 세대에 1억 9천만 원짜리 전세 남았는데 매매를 하면 1억 8천만 원 모시겠습니다. 요런 거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매가 말이 돼? 전세보다 말이 저렴하다는 안 거죠.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취득세 지원하겠다, 뭐 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보면 패턴은 여러 가지긴 한데 네. 근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가 많이 있죠. 빌라가 아니라.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근린시설은 상가입니다. 근데 네. 겉으로는 근린이나 주거용 빌라나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신고를 해서 뭐 주거도 가능한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다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당연히 말씀드리면 이 근린은 일단 주거시설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린생활인지 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갭 투자. 갭 투자는 내 돈이 좀 들어가는데 무갭 투자는 지금처럼 돈이 네. 안 들고 취득세 정도 내고 들어가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제
깡통 찬다는 소리가 또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세모녀 갭 투자 사건이 있죠. 네. 세모녀가 한 500채 이상의 집을 갭 진짜 놀랐어요. 전세 플러스 네. 조금 남은 걸로 다 산 예. 거예요. 그 돈이 한 300억 이상이 되게 되는 그런 사기 사건인데요.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야겠다,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면 없죠. 네. 그럼 뭐 전세 보증금을 받다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집을 당신이 가지시오. 뭐 이런 큰 사기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이유 없이 싸거나 저렴한 건 없다. 이런 워낙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집 구하기 힘들어져서 네. 이런 얄팍한 뭐랄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 매입할 때 꼭 첫 번째 확인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라. 네. 이게 주택 용도인지 아니면은 근린 상가, 근린 생활시설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실소유주와 건축주 명의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실소유주의 뭐 권리에 대한 부분도 뭐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또 재개발 구역 뭐 투자 목적으로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무허가인지 또 지분 쪼개기고 막 지분이 엄청 많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부동산이 너무 뛰니까 네. 여기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쪼니까 누르면 일로 그쵸. 가고 일로 그렇죠. 가고 일로 가고 하다가 지금 골목 빌라까지 다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막 이러면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예. 자, 시장 여기까지 봤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소림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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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요. 급식의 모기 기피제 테러, 유치원 교사 구속 기소입니다. 지난해 겨울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다들 깜짝 네, 놀랐었죠.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재판이 이제 열린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직 교사가 일을 좀 저질렀는데요. 작년 11월 달 사건입니다. 한 교육기관에서 텀블러가 없어졌다는 동료 교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누가 훔쳐갔는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는 박 씨가 여러 유해 물질을 혼입한 내용들이 발견이 돼서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해당 교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죠? 일단은 당시에 이제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이 교사는 맹물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집어넣은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문제 제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과정에서 이제 급식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급식통,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온병, 여기다가 이제 가루나 이런 걸 넣은 걸 파악이 됐고요. 일부 영상에서는 이제 초콜릿에 가루를 묻혀서 네. 아이한테 먹였는데 아이가 놀래가지고 뱉은 장면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된 거죠. 아.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박 씨의 책상 서랍에서 비어있는 약병 한 8개가 발견이 됐고 네. 이걸 국가수에 의뢰를 했는데 분석 결과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빈 약병 8개도 겨우 확보한 겁니다. 네. 원래는 다 치워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겨우 네. 확보를 했는데 작년 이제 12월에 국가수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모기 기피제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 성분이 좀 다량으로 나온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샴푸하고 세정제 관련 성분, 그 다음에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네. 하실 거예요. 네. 거품 나는 건데 이것까지 네.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기 기피제 중에 DLT 툴루아미드라고 좀 어려운 용어의 약품 성분이 있는데 원래 피부에 바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잘못 먹게 되면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신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게 모두 몇 명의 원생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좀 구분이 되잖아요. 예. 유치원은 이제 5세부터 7세 사이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당시에 이제 특수학급에 총 17명의 아동이 이로 인한 이제 피해를 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내용이 또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20분 동안 그 코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구토,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급식을 먹는 아동하고 안 먹는 아동을 동시에 조사를 했는데 먹은 아동 같은 경우는 급식을 안 먹은 아동에 비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14배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면서 특수학급이라고 했는데 네. 특수학급 아이들이라는 게 뭐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네. 또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당 교사 역시 특수학급 교사라고 그래서 네네. 그때 우리가 더 놀랬던 거고 박 씨라고 그랬죠? 네. 박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급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수 아동 교육을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일반적인 비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특수학급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인지 능력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어떤 그 헌신적인 부분이 다른 교사도 똑같겠지만 더 세게 좀 교육을 받는 네,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가행을 한다던가 강제로 먹을 걸 뭐 유입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한 어머니가 이제 국민청원 형식으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도 평상시 그 교사가 아이들한테 한 행동이 약간 과격하거나 좀 학대가 이를 수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청원을 통해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CCTV 내용을 보면 좀 엽기적인데요. 가루나 물질을 유입한 다음에 기지개를 켜거나 뭐 아싸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뭘 이뤘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제스처들이 몇 개 발견이 됩니다. 네. 이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게 보면 아동학대 혐의가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밖에도 또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기소 요지는 두 가지 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죄하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해 미수. 아이들이 이제 중하게 다친 것까지는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특수상해 미수로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 기소 요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루를 움켜쥐고 와서 그 먹을거리나 먹거리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 이게 하나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 쉽게 얘기하면 세제 같아요. 세제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아이한테 컵으로 바로 먹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먹기 싫어하니까 네. 물이나 주스를 희석을 해서 더 먹인 장면이 또 발견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동료 교사들이 드릴 영양제나 비타민 있잖아요. 네. 여기다도 또 세제를 뿌리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이제 더러운 자기 맨발로 네. 뭉개가지고 다시 먹으라고 넣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재판을 앞둔 현재까지도 그 교사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부인하고 있고 이제 자일리톨 가루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가루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사나 이제 경찰 수사관이 이거 저기 또 독극물 아니냐 아니면 세제 아니냐 그랬더니 자일리톨 가루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로서 궁금한 게 이런 네. 일을 왜 저질렀을까요? 일단은 이제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사끼리 이제 그 교무실에서 자리 배치하시잖아요. 네. 자리 배치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불만이 있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이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고장 내용이 뭐냐면 회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사립학교잖아요. 네. 근데 이걸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경고장 받은 거에서 좀 불만은 있었다. 이걸 이제 검찰 측에서는 범행의 유의미한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박 교사의 이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 개인적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자기한테 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 못하고요. 네. 이게 자기 모은 일이 터졌을 때 네. 자기 상황이 아니고 타인한테 그 원인을 돌리는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또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풀어야 되는 게 성인이나 교사의 역할인데 네. 그걸 하지 않고 이 기관에 소속된 교사나 또는 아이들한테 전체로 피해를 입히는 건 나만 옳고 이거 아이들조차도 다 옳지 않은 조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 이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서 딴 데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정말 엮입니다. 왜 그러면 모든 세제 같은 걸 투여하고 막 이러고요. 네. 기지개를 막 키면서 이렇게 뭐 성공했다 이런 네. 제스처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자기의 분노를 공격적 성향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이게 평상시 행동 패턴이 있지 않았냐 이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는 이게 단정을 짓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이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 네. 정말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6월이 되어서야 이 박 교사가 네. 구속이 됐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지금 그때 사건 발생 당시에 바로 진정과 민원이 들어서 개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반려가 됩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근데 네네. 구속이 됐냐 안 됐냐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 반려 사유가 뭐냐면 검사 입장에서 기소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CCTV 영상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피해자 진술하고 그리고 또 이게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이렇게 투여가 독극물이 됐다면 뭐 진단이나 뭐가 이게 중독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 구토나 이제 뭐 코피남 정도 네. 이게 또 뭐 증거가 네.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 버려가지고 구속을 할 수 있는 이게 실제적 진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정황 증거라고 있잖아요. 네. 정황상 이 사람이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갖고 구속을 나중에 받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저렇게 네.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게 CCTV에 다 목격이 됐고 거기서 뭐 하자 뭐 이런 행동도 있고 이러면 네. 이게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물리적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살해를 했다는 얘기에 네. 가정을 해서요. 그래도 제가 기소 안 당하거나 기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범인 거 알아도. 왜 그러냐?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그게 나와야 증거가 돼. 안 발견되는 경우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끔 뉴스에 보시면 칼 같은 거 흉기 찾으려고 경찰관 막 수백 명 투입하는 경우. 그뭐 한강에 있잖아요. 던져버리고 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찾아오고 막 네, 이러잖아요. 칼에 찔러 죽였는데 칼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죽은 건 분명한데 시신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시신도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수사를 그렇게 많이 투입해갖고 강바닥을 완전 훑어버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쉽게 하면 독극물이나 또 다 세제. 찾아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증거가 필요한 없었다는 거네요. 얘기죠. 그러네. 근데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요, 이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요 내용이에요. 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조사가 들어갔으면 바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예, 됩니다. 예. 왜 그쵸. 그러냐면 아이를 때리거나 구타하면 증거는 손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붙들어 놓고 때린 게 맞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이건 독극물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집이나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독극물 물적 찾아야지. 찾아야죠. 확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박 교사는 경찰이 어떤 포인트로 날 공략을 한 건지를 알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뭘 투입했어? 어떻게 투입했는데? 어떻게 구했는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인멸하는구나. 그렇죠. 딱 치우죠. 네.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항의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쟁점은 뭐가 될까요? 현재 이제 쟁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게 쟁점입니다. 나는 는 적이 없고 자일리 톨가루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범인들이 난 든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있는데 는 적 없던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말리는데 그래 그 는 건 맞다. 맞는데 자일리 톨가루였다. 이게 지금 논점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건 즉 구속영장이 나온 건 초기 예비 재판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는 순간에 구속이 됐다는 건 법원에서 예비로 예심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사님이 보셨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너무 많고 그 정황상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재판상으로 약간 이 교사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증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교사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약통 중에 하나에서 네. 그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이 됐다, 검출이 됐다 이런 네. 국가수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증거로 넣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계면활성제 성분이 일부라도 소량 나왔기 때문에 빈병이라도 사용됐다고 하지만 일단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과 생강가루 자일리톨만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생님의 카드 기록을 조사해봤어요. 요즘에 시장 가면 마트 가면 다 카드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자일리톨 가루나 생강가루 산 내용은 전혀 없었기 없었다.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했냐 했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지인한테 자일리톨 가루를
인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제가 볼 때 지인을 찾아내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중국에서도 있었다면서요? 네, 2019년에 중국에서 역시 똑같은 교사에 의한 그 공격 사건이 있었는데 25명을 대상으로 그 햄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조고 소량먹은 관계없는데 이걸 다량 투여해서 아이가 한 명이 사망을 하고요. 다수의 아이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은 좀 처벌이 셉니다. 사형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끔찍한데 국내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예, 최근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유치원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네. 두 개가 터졌는데 CCTV 영상 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구석에 발로 찰고 밀어내면서 네. 고기 구워 먹는 장면 뉴스에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올 봄에 터졌죠. 기억나요. 네. 네, 이게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이었는데 그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주지도 않고 애들이 보채니까 막 툭툭 때리면서 학대한 사건이 있었고요. 울산 같은 경우 2019년에 그 물 학대 사건이라고 유명합니다. 3살짜리 원생한테 물 7잔을 그래요? 스트레이트로 계속 먹게 예, 한 예. 사건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이게 물 중독 그럼요.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맞아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물 학대뿐만 아니라 이 교사가 이전에 다른 학대 정황이 있어서 처벌을 세게 받은 내용이 있고요. 경찰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그 어린이집 CCTV를 당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울산 사건 700여 건이 발견됐어요. 네.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네. 이게 뭐 일부 교사들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고 자식 가진 입장에서는 정말 저걸 보낼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건데 이렇게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현 처벌이 세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중국 사례 거긴 좀 너무 좀 극하긴 합니다. 사형을 했는데 네.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장애인이나 아동, 그다음에 뭐 노약자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걸 누진해서 처벌하는 그건 맞는 얘기죠. 가중처벌제도가 약자인데, 있는데 예. 그 아시겠지만 뭐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 내용들이 아동 대상 공격이 네. 많잖아요. 근데 처벌이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에 CCTV 설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고학부나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CTV 설치를 꼭 해야 된다. 그것만이 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동을 키우는 방식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네. 어린이집은 복지기관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교육부관인데 법이 틀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법 시행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은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유치원에 계신 원장님하고 원감 선생님들이 반발을 좀 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냐. 좀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더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예. 아우 이런 사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정말 끔찍한 네. 일이죠.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점점 잔혹해지는 이별살인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뭐라 그래요? 이걸 보복? 보복? 그쵸? 이게 무슨 네네. 보복할 일이야.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가장 엽기적인 몇 가지 사례 중에 유명한 게 2016년 송파구 주차장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전 남자친구가 8달 동안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요. 그 주차장에서 공격한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이 여성을 그냥 살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갖고 주차장에서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별 살인이요.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한 경우에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그 2018년 또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이라고 다 주차장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전 남편이 40대 부인을 주차장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혼은 했고요. 2015년에 이혼은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제 당신을 못 잊으니까 당신을 다시 재결합하자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부인이 4년 동안 6번을 이사를 갑니다. 직장도 막 시달렸던 옮기고요. 거죠. 너무 시달리니까. 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스토킹 관련된 법이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공격하고 나서야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아이고. 네. 근데 이렇게 헤어진 연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2018년에 그 부산의 일가족 그 피살 사건이라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30대 남성인 신 씨가 그 전날 헤어졌습니다. 전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집에 침입을 해갔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그 피해자인 그 여자친구 조 씨까지 한꺼번에 살해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현장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장이 참혹했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가해자였던 그 신 씨의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무려 56가지 정도의 흉기하고 도구, 범행 도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준비를 해갖고 실제로 그렇게 결행을 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부산에서도 네.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이었죠. 그 네. 노원구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역시도 네. 그 세모녀 사건이라고 해서 네. 가족까지 살해했던 네. 그런 네. 거였잖아요. 그 신상이 아예 공개됐죠. 김태현이라고 네. 25세 청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서 만납니다. 그 피해자를 게임에서 여자분을 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고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친해졌는데 이제 자꾸 이제 스토킹을 한 겁니다. 네. 실제 본 적도 없고 하는데 스토킹을 해버리니까 연락을 차단을 한 거죠. 네. 차단을 하니까 이분의 이제 신상을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온라인상으로. 근데 주소하고 이걸 알아가지고 집으로 침투해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먼저 살해야 하고요. 그다음 귀가 중이었던 그 온라인에서 만난 그 여자분까지 살해했던 사건이 김태현 사건입니다. 근데 저런 사건을 보면 정말 지정신으로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정신감정 같은 거 해보죠. 네, 합니다. 근데 피의자들이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대부분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과거에는 뭐 정신적으로 약간 분열 증세가 있다던가 조울증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최근은 갑자기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갑자기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해서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네. 이거 처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고 좀 황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네. 네. 근데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살해를 하는 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의 전체 시스템 자체를 사회적 시스템을 그 폐기하거나 전부 다 이제 해체시켜 보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신만 내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예, 사람들까지도. 사랑과 평화를 다 무너뜨리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극단적인 공격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이게 참 문제죠. 네. 그 이별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이별 범죄 피해자가 이제 2009년부터 19년까지 11년간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애인이나 자우지간 좀 친한 지인들 있잖아요. 남성에서 살해된 분들이 97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90명 정도씩 살해당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작년 숫자도 엮입니다. 작년에도 93명이 비슷한 사례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역시 이별했기 때문에 내가 네. 화가 나서 그랬다. 네. 그건 거죠. 그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별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다시 만나자, 재결합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줘서 이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살인을 했다면 처벌이 더 세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말도 안 되는 황망한 네. 건데요. 근데 네. 법원에서는 범행 아시겠죠?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그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게 처벌이 세지 네.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는 처벌이 약해요. 이걸 우발 범죄로 보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군요. 범행 동기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죠. 그 이별 범죄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소수만 여성이 가해자고요. 네. 다수 절대 다수는 남성이라는 게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과거에 보셨잖아요. 네. 끝까지 찾아서 공격하잖아요. 네.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기 애인이나 남편이나 뭐 전에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집도 알고 주변 사람 지인들 뭐 장인 장모까지 싹 다 알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피해를 많이 입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와서 계속 터미네이션을 해버리니까 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네. 법이 좀 강력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뭐 집을 몇 번 이사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런 범죄를 그러니까요. 저질렀다고. 아무래도
그래도 만났던 사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밖에도 또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상당히 망가뜨리는 이런 성향들이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 판결 관련해 갖고 이별이란 그 주제어로 해 갖고 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 있잖아요.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전 남자친구라고 이게 판결문에 이 키워드로 주제어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별 통보로 이어지는 게 49건 중에 17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보면은 폭력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살인, 그다음에 뭐 명예훼손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별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잘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글쎄 이런 말이에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그 잘 헤어지는 법이라고 해서 이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 관련된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일단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고 그 뒤로 연락을 끊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연락을 끊으려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면 무슨 문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네. 바로 번호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좀 문제가 있죠. 아이고.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했다시피 연인이었기 때문에 집 주소, 뭐 전화번호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사생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네. 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뭐 주민번호를 변경해 준다던가 그래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해 준다던가 이메일 같은 거 변경해 주는 걸 쉽게 해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헤어짐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상황 문제는 내가 지금 일상생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더 문제는 이제 뭐 택배 같은 데 보시면 자기 주소나 이런 적혀 것 있죠. 이걸로 확인한 스토커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호 조치를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별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시행이 됩니다. 올해 네. 10월부터 드디어 이제 통과가 돼서 처벌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전부 다 경범죄 처벌법 안에 집어넣어져 갖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났거든요. 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네. 이게 형량이 전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해도 실제 징역 1년 이내 형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1년 후에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예. 또 재보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이나 접근금지 명령 시 바로 구속할 수 있는 정도로 처벌이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꼽는 게 강한 처벌. 네. 그리고 늦게나마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거는 다행이고 네. 근데 이 법이 진작에 있었다면 몇몇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뭐 한 100여 분이 매년 돌아가시니까 그러게. 절반 이상은 에이구, 않았어요. 안타까운 얘기 나눠봤네요.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덥고 막 요즘같이 푹푹 찌고 이러면 보양식들 많이 찾잖아요. 네네. 예, 어떤 거 주로? 저는 주로 삼계탕 먹었던 것 같고요. 뭐 한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전복 챙겨 드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예.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여기서 오리 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도 먹었고요. 보양식 어떤 거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색 보양식이 있다고 그래서요. 예, 화면 보겠습니다. 1년 365일 중 가장 더운 기간을 말하는 삼복더위. 그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말복이 아직 남았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영양 만점 보양식을 찾고 있다면 주목하라. 입맛 살리고 기력 보충할 이색 보양식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충북 제천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식당. 외진 곳임에도 몸보신을 하고자 몰려드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소문난 맛집이라 하는데요. 한 번 맛보면 뚝 떨어진 기력과 집 나간 입맛을 한 방에 찾을 수 있다는 이색 보양식. 아, 이거 삼계탕 아니요? 약솜탕 닭정식이요. 삼계탕이 아니라 약선탕이라고요? 복날에 삼계탕만 먹었다면 주먹. 고기자, 당기, 보이지? 오갈피. 몸에 좋다는 26가지 귀한 약초를 12시간 동안 정성껏 우려내 하나의 보약이 된 약초물에 튼실한 토종닭을 푹 구워낸 특급 보양식 약선탕이란 말이죠. 닭에 인삼 등 각종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푹 구워낸 게 삼계탕이라면 약선탕은 닭과 국물 자체가 영양을 품고 있어 차원이 다른 이색 보양식 맛을 즐길 수 있다고요. 국물이 완전히 약재 국물인데 약재가 느껴져요. 국물에서 확실히 일반 삼계탕하고 틀리다는 거 확실히.
약선이란 단어 뜻 그대로 약이 되는 음식인 셈이죠. 보양식이라 하면 삼계탕만 찾아 먹던 지난날이 원통할 따름. 삼계탕 같은 거 좋아하는데 다른 거보다 건강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보약이 따로 없을 정도라니 불볕더위와 비로 축축 처지는 이맘때 약선탕 한 그릇이면 원기 회복 문제 없겠어요.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폰 잘 나오는데요. 그러나 약선탕을 더욱 빛나게 하는 보양식이 있으니 수많은 반찬이 그 주인공. 커다란 상을 가득 채운 반찬들은 평소 쉽게 볼 수도 없고 맛을 보기도 힘든 귀하디귀한 약초들인데요. 무려 24가지나 나온다니 딱 보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홍화꽃 우린물로 지은 영양 돌솥밥까지. 딱 이러다 상다리 휘어지겠어요. 보양의 보양을 더한 밥상을 마주한 소감은?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완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보양 밥상엔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 아빠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먹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농약 치고 화학비료 치고 다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유기농을 먹기 집에서 그냥 벌레 먹으면 벌레 먹은 대로 그냥 먹는 거지. 직접 키우는 약초만도 4천여 가지. 약초 밥상은 최저암 판정을 받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물이라고요. 갔다 온 약초들은 직접 만든 효소 간장에 천연 조미료 더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무쳐내는데요. 그 맛과 영양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하네요.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갖가지 약초 반찬부터 몸에 좋은 영양 성분 가득 품은 약선탕에 뼈마디 욱실욱실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영양 돌솥밥까지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간 이색 보양 밥상.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네요. 한편 아는 사람들만 찾아 먹는다는 이색 보양식이 있으니 여름철 원기 회복엔 이만한 게 없다는데요. 국민 보양식 1인자를 꿈꾼다는 이곳에면요. 땄다 하면 인증샷은 필수라 하는 독특한 비주얼. 이 겉보기엔 돼지 수육 같은데 대체 뭐길래 그렇게 맛있게들 드신대요? 먹지만 말고 말해봐요. 흑염소 도마 먹으러 왔습니다. 나무 도마 위에 먹음직스럽게 자리 잡은 흑염소가 바로 그 주인공. 그런데 흑염소가 몸보신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흑염소는 항산화 비타민이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고요.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여름철 떨어진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도 그 효능을 인정한 흑염소. 이색 보양식으로 합격이겠죠? 영양은 물론 부드러운 육질과 담백한 맛으로 손님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먹으면은 다음날 힘이 지칠 줄 모르고 그냥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입안에 딱 넣었을 때 부드럽고 일단은 하루를 녹는 게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냄새 없고 냄새가 없어. 흑염소의 누린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고. 몸보신 하러 온 미식가들의 칭찬이 자자한 흑염소 보양식. 그 맛과 영양이 배가 되는 이곳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요 나무 도마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마 위에 고기가 있고 여기서 증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꾸준하게 식사하시는 동안에 그 부드러움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주인장이 특허까지 받은 도마락하네요. 전부 자체에서 김이 올라오니까 그 김을 통해서 여기 봉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손님들이 1시간이고 2시간 드실 때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마 곳곳에 뚫린 구멍으로 흑염소 전굴에 뜨거운 김이 올라와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흑염소 수육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아우 정말 굿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흑염소 요리는 특유의 누린내가 나기 쉬운데 20여 년간 흑염소를 기르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깔끔하고 담백한 흑염소 보양식을 개발한 주인장. 같은 흑염소라도 좋은 흑염소는 따로 있다고요? 10개월에서 1년, 10개월 정도는 커야 성숙이 돼야 고기 육질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암놈들을 키우잖아. 암놈들을 키우면 고기 육질이 좋아. 냄새도 없고. 보양식이라면 효능은 기본.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즐겨 먹을 수 있는 법. 대량 사육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맛의 첫 번째 비결.
그리고 두 번째는 흑염소 사골을 24시간 고아 비법 양념을 섞은 특제 전골 육수랍니다.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4-5가지 양념이 들어가요. 여기 다 비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어. 역시나 쉽게 알려줄 리 없겠죠. 흑염소 전골을 끓이는 동안 나무 도마 위에 살짝 데친 파채와 잘 삶은 흑염소 수육을 올려주는데요. 흑염소 전골과 합체하면 올여름 건강 책임질 흑염소 도마 수육 완성이요. 역사 끝이 아니다. 이곳에선 흑염소 보양식뿐 아니라 사슴 보양식도 맛볼 수 있는데 이건 사슴 도마 수육이라 하네요. 저지방 고단백 보양식의 최강자. 그 맛을 음미하는 순간 없다는 호랑이 기운도 불끈 솟아난다는 흑염소 도마 수육. 엄지는 자동으로 올라간대요. 들깨가루와 참기름 더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웃음이 절로 난다니. 오늘 알려드린 이색 보양식으로 가족들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비 예보는 있고 비 예보가 계속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별로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상 정보가 좀 수시로 바뀌잖아요. 외출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